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겨드랑 절개 가슴 확대 수술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가슴 확대 수술 총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강론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드랑 절개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것은요, 겨드랑이 절개선 플러스 내시경 수술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근막 및 공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겨드랑이 절개 가슴 확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은 제가 반복해서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가슴을 크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가슴 형태를 아름답게 바꿔주는 수술, 모양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몸매가 개선이 되는 거죠. 이 몸매가 개선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회적인 성취도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수술 갖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목적 때문에 그 수술을 받으신 엄마들이 딸에게 수술을 권유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환자분들의 시각에서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봤을 때 통계 결과를 보면은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몸매 향상과 옷맵시 향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슴 확대 수술의 절개선은 겨드랑이, 밑선, 유륜, 배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다 가슴 밑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게 밑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겨드랑 절개선은요, 아주 마르고 유방 조직이 없는, 그리고 흉터에 민감한 젊은 동양 여성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유럽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미국이나 유럽 병원에도 다 겨드랑이 절개 수술 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광고만 하고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절개선들은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수술 결과는 다 동일하고, 하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절개선은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절개선의 길이들은 다 3cm 정도가 되고 1년이 지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절개선 선택 요령을 볼게요. 연령은 예를 들어서 겨드랑 절개선이라고 하면 연령은 젊고 미혼인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기 쉽고요. 가슴 크기는 몸에 맞는 크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가슴 밑주름이, 가슴이 커야지 좀 밑주름이 생기잖아요. 처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밑주름이 있는 경우는 되게 밑선 절개를 하게 되고 겨드랑 절개를 잘 하지 않아요. 특히 처진 가슴인 경우는 겨드랑 절개선을 사용했을 때 죄송합니다. 겨드랑 절개선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진 가슴은 대부분 밑선이나 유륜 절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 동반하는 수술이 있어요. 겨드랑이로 수술할 때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제 부유방 쪽이 되죠. 그래서 부유방 수술을 같이 한다든지, 팔에 지방흡입을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두 수술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동반 수술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개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절개선을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 가슴의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가슴 대흉근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흉근의 위쪽에 이 보형물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슴 근육 밑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이중평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위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근막 밑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보형물이 위치하는 공간은
사실상 정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근막 및 보형물을 넣는 이 공간이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곳인데 이게 왜 좋냐면요. 일단 가슴에 대흉근이라는 근육 손상이 없죠. 그다음에 통증이 되게 적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위치라는 거죠. 원래 여성의 그 진짜 가슴은 가슴 근육보다 앞쪽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형물 앞에 덮는 살이 너무 얇게 되면은요, 이 너무 얇은 피부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마치 박공기 엎어놓은 듯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뒤에 있는 근육을 떼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서 이런 식으로 근육 및 보형물 수술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근육 손상이 있고요, 통증도 더 있고 출혈도 더 있고,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위치가 됩니다. 원래 여성의 가슴은 근육이 앞쪽에 있어서 근육의 움직임과 상관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근육의 밑에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보형물이 움직여요. 마치 그 남성 바디빌더 선수들이 이렇게 가슴 근육을 꿈틀꿈틀 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 밑층이라는 거는 이 근막 및 보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예, 이 이중평면 근육 밑층일 때 이렇게 보이고 근막 밑일 때 이렇게 보인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 근막 밑층의 수술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는 또 이 위쪽과 안쪽에서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약간 근육을 약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또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형물을 선택하는, 이제 보형물의 크기하고 형태를 선택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폭이 되겠어요. 이 여성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가슴 폭이 전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슬림해서 가슴 폭이 너무 좁고 앞으로 튀어나온 새 가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평평한 가슴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넓거든요. 근데 이 가슴 폭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1번 조건이 되는 거죠. 가슴 폭에 맞는 보형물의 직경을 사용해야 형태가 이제 좋은 형태를 갖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가슴 폭에 맞는 그런 보형물의 직경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보형물의 직경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밑선의 위치, 그 다음에 윗선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돌출 정도, 돌출을 조금만 시킬 것이냐 많이 시킬 것이냐를 사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중간 정도 돌출을 갖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돌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형물의 밑변과 높이가 정해지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지죠. 그렇게 돼서 볼륨이 정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볼륨이 정해지는 건데,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분들은 저는 C컵을 하고 싶어요, D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볼륨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밑변은 사실상 불변합니다. 어떤 사람을 측정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형물의 밑변이 들어가는 그 가슴 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딱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크기는 높이를 이렇게 보형물이 보면은 같은 밑변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이가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이 아주 낮은 높이부터 아주 높은 높이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환자의 가슴 폭이 12cm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높이를 중간 정도로 하면 약 4cm 정도, 보통 보형물의 직경의 3분의 1 정도가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자연스러운 높이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크기는 34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보형물의 종류가 무한정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골라서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연습 문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의 가슴폭은 이렇게 이 정도의 가슴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작은 가슴 보형물의 직경을 쓰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보기가 흉한 형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가슴폭에 맞는 직경을 써줬을 때 이렇게 꽉 찬 느낌의 가운데가 벌어지지도 않고 붙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높이는 중간 정도 높이라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보형물은요. 뭐 일정한 그 밑변을 가진 사람이 크기를 아주 크게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높이가 커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가슴의 밑선보다 대부분 밑으로 약간 더 새로운 밑선의 위치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선의 위치를 새로 정해주는 거를 하는 것도 이 보형물의 직경이 정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 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폭이 모든 것을 거의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보형물의 직경이 12cm가 되면 유두에서부터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는 8.5cm가 되면 아주 이상적인 가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예외 조항이 더 중요해요. 뭐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스킨을 갖고 있다든지 탄력이 강한 피부, 그 다음에 근육이 되게 두꺼운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가슴에 조직에 과잉이 있다든지 유륜 직경이 또 큰 경우가 있죠. 가슴이 이만한데 유륜이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밑선의 위치를 원래 우리가 했던 것보다 약간 더 낮춰서 잡는 것이 더 좋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그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저 의학 공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약간 이 진행을 약간 아카데믹한 지식을 알려드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형물이 원반형이 있었고 물방울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원반형을 넣으면은 요런 형태, 물방울형을 넣으면 요런 형태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었죠. 네, 과거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물방울형은 사용이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물방울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그 6세대 신형 스무드 보형물들은요, 누우면 원형, 쓰면 물방울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물방울 보형물은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수술 준비를 할 때 볼게요. 이 수술 준비할 때 저희가 이 3D 벡트라라는 촬영을 해서 환자의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슴 형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벡트라 촬영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실제로 그 크기를 뭐 B컵으로 해서 보고 C컵으로 해서 보고 D컵으로 해서 보고 이 사람의 크기가 실제 시계가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환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속에다가 뭐 불 안에다 뭐를 넣어서 거울을 보고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벡트라로 촬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보는 것이 주로 그 타인의 시선에서 가슴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제3자의 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크기는 비교적 맞아요. 뭐 C컵으로 해서 보여주고 뭐 350cc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시 보이는 가슴의 형태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수술한 형태와는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가 컸을 때와 작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저희는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확대 수술은 가슴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주는, 더 아름다운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 한 것보다 수술한 것이 훨씬 더 형태가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그 실제 수술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기 그 쇄골과 쇄골 사이에 원폭 들어가는 데서 유두까지의 거리가 21cm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한국 사람의 평균이 19 정도예요. 즉 유두의 위치가 약간 더 아래 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가슴이 약간 밑에 붙어 있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심선에서 유두까지의 거리가 약간 먼 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몸의 그 아웃라인에 거의 유두가 붙어 있죠. 이 중심선과 그 아웃라인 사이에 유두의 위치가 한 이 정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가운데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약간 밑에 달려 있고 가운데가 벌어진 형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슴 폭은 또 실제 되게 좁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밑변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밑변을 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형물의 직경을 계산하기가 쉬워지죠. 또 좌우의 비대칭도 좌우 유두의 높이 차이도 알 수가 있어지는 거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골격의 형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왼쪽 그 갈비뼈가 더 위로 튀어나온 형태 때문에 왼쪽 가슴의 부피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보형물의 직경이 11.5cm 정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중간 정도의 높이를 쓰면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의 볼륨이 약 300cc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이 C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볼륨이 약 200 정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00과 300g을 더하게 되면 토탈 500g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C컵을 약간 넘어가는 상회하는 볼륨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벌어진 가슴 그대로 이렇게 쫙 벌어진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 위에서부터 약간 밑에 달려있는 가슴이 보정이 안 되고 처진 가슴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실제 수술에서는 가운데로 훨씬 많이 붙여주고요. 가슴의 위치도 약간 위로 올려서 그 밑에 있는 가슴을 좀 더 캄프라지에서 덜 처진 것처럼 보이도록 수술을 해서 시뮬레이션보다는 실제 수술이 훨씬 더 좋은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확대 수술은 모양을 바꿔주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이죠. 이 겨드랑이 절개 확대 수술은요, 그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 절개 수술의 최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옷을 벗었을 때 가슴에 아무런 흉터가 없는 것이죠. 겨드랑이 절개선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절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 중에서 이 겨드랑이 수술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게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이죠. 이 외국 의사들이 겨드랑이 확대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시경 수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겨드랑이 수술을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밀하게 박리하고 지혈하고 최소로 조직을 손상시키는 조직 손상도 가장 적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 한국 의사가 겨드랑이 수술, 겨드랑이로 하는 내시경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제가 쓴 논문들인데, 이 1번 논문은 겨드랑이로 하는 근육 및 이중평면 수술이고요. 2번 논문은 겨드랑이로 하는 근막하 수술이에요. 이렇게 이 겨드랑이로 해서 근육 밑으로 수술하고 근육 위로 수술하는 이런 논문을 갖다 쓰는 그 의사가 이게 한국 의사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근육 밑으로 해서 이제 수술해서 이중평면으로 하는 그런 수술 방법에 관한 논문이고요.
이게 사실 밑선절개나 겨드랑이 절개 수술은 똑같은 수술인데 밑선절개는 방향이 이렇게 위로 박리를 하는 거고 겨드랑이 수술은 겨드랑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밑선 수술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겨드랑이는 겨드랑이에서 여기까지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여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의사들이 밑선과 유륜과 겨절로 했을 때 구축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선과 겨드랑이 절개 사이의 차이점을 봤어요. 주로 겨드랑이 절개보다 밑선 절개가 기혼 여성들이 이제 흉터에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밑선이 불분명한 가슴이 납작한 분들, 주로 젊은 미혼 여성들이 겨드랑이 절개선이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밑선이나 겨드랑이는 뭐 큰 차이는 사실상 별로 없는데 크기를 크게 할수록 밑선 절개선이 더 잘 안 보여요. 가슴이 커지니까 밑에가 훨씬 더 응달이 많이 지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밑선 절개가 재수술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6세대 신형 보형물은 재수술도 다 겨드랑이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재수술이 불리하지가 않고 겨드랑이 절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를 해도 이중평면 근막을 다 쓸 수 있고요. 난이도는 겨드랑이가 훨씬 어렵고 밑선 절개는 더 쉬운 수술이에요. 그리고 킬로이드 흉터 체질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밑선 절개를 수술하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겨드랑이 쪽으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절개선만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부유방 수술하기가 되게 쉽죠. 겨드랑이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요. 겨드랑이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가슴에 이제 미용 유닛 쪽에 아무런 흉터가 없으니까 훨씬 더 부담이 적으실 거예요. 나이가 적으신 분, 미혼 여성들에게.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하기도 이제 편하다고 했고, 에이스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윗밴드를 2주 정도 착용하는 거 있어요. 겨드랑이 절개로만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착용하고 2주 지나면 이제 다 빼고요. 근데 또 겨드랑이 절개가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팔 관절 쪽을 절개해서 수술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움직일 때 좀 불편한 느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더 길어지진 않아요. 근데 같은 회복 기간 속에서 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이 흉터를 한번 볼게요. 흉터가 보면은 이게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 이 가슴 밑에 이렇게 훤하게 들여다 보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겨드랑이 절개선인 거예요. 밑에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죠. 다 들여다 보이죠? 이 밑선 절개라면 밑에가 들여다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껌껌하게 됩니다. 껌껌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밑선 절개예요. 그래서 팔을 들었을 때가 누웠을 때하고 좀 비슷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겨드랑이 절개를 하건 밑선 절개를 하건 사실상 1년 정도 지나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최근에 근육 밑 수술을 사실상 잘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사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유방암 재건 수술을 할 때도 그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하지 않고 근육 위쪽으로 해서 프리펙토럴 리컨스트럭션이라 해가지고 이 재건 수술 시에도 이 근육 밑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근육 밑으로 한다는 건데 이제 하는 경향이 계속 있어서 이 사실상 재건 수술에서 시작됐어요. 재건 수술, 재수술, 그 다음에 가슴 확대 수술까지 다 근육 위쪽, 근막 밑을 쓰는 이런 수술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으로 하고 근막 밑으로 수술하는 아마 이 전체 수술을 전부 다 내시경으로 하는 이런 근막 밑 수술법은 이게 아마 최초의 논문일 거예요. 2018년에 쓴 논문인데요. 미국 성형학 회지 논문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쓴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구획을 세 수로 나눠서 겨드랑이로 해서 내시경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논문인데 이 내시경으로 근육 밑에 있는 보형물을 근육 위로 빼주고 근육 위에 있는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빼주고 하는 수술도 이제 겨드랑이로 내시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이 근막 밑으로 하는 수술은 장점이 많아요. 일단 정상 위치예요. 그래서 운동하거나 하실 때 가슴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자연스럽죠. 그리고 근육이 손상되지 않으니까요. 통증이나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또 그 밑선의 비대칭이 되게 적어요. 근막 밑으로 하는 게.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요, 이 파란색이 근막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근막 밑으로 들어가는 수술이 이 근막을 보존하고 이 쿠퍼 그 리가멘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존이 되면은요, 처짐도 더 적게 발생해요. 그리고 보형물의 밑빠짐도 적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밑선 대칭을 맞추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 빨간색은 그 유선 밑으로 하는 수술인데 사용하지 않고 근육 밑으로 이렇게 하는 수술도 점점 최근에는 근막 밑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근막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근막이 되게 얇아요. 실제로 약 1mm 정도거든요. 1mm 정도 되는 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되게 강한 텐션을 가진 그런 조직이 돼서 되게 보호를 잘 해주고요. 또한 유선과 보형물이 닿는 것도 막아줘요.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처짐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보형물의 밑빠짐도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런 되게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이 부분에서 보형물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이렇게 딱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첩처럼요. 그래서 이 밑선 대칭을 잘 맞출 수 있어요. 되게 많은 장점을 가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축 발생률을 보면요, 이거는 옛날 논문들인데도 예전부터 이미 구축 발생률이 되게 낮았었어요. 근막 밑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 근막 밑 수술에 한계가 있어요. 이 환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가 얇은 환자에게 근막 밑 수술을 쓰게 되면 이렇게 약간 그 밖을 엎어놓은 모양, 이렇게 티가 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은 너무 마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봤을 때 피부 두께가 보통 20mm를 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근육 밑을 사용하지 않거나 뭐 근육 밑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수술했을 때 이렇게 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근육을 보형물의 상부나 내측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또 수술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티가 덜 나게 하는 방법 하나,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 인조 피부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애시당초 이 근막 밑을 하지 않고 근육 밑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의 위쪽과 안쪽을 이렇게 근육으로 커버해주는 이런 수술 방법도 이 근막 밑 수술의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뽑아서 정제해서 순수 지방 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안쪽과 주로 위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겨절 근막화를 수술한 다음에 이 안쪽과 내부에 이렇게 지방을 채워주면 이렇게 감쪽같이 커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다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된 거거든요. 이렇게 수술하면 좋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재수술,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이렇게 유방 조직에 손상이 된 경우에도 지방을 넣어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간 걸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유륜 쪽에 이렇게 접혀 들어간 경우도 넣어서 이렇게 쭉 펴줄 수가 있고요. 또 유방암으로 이렇게 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도 지방을 넣어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이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수술이다. 실제 유방암 재건 수술할 때는 지방 이식 수술을 거의 보형물 넣을 때는 거진 다 그 지방 이식을 갖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에 이제 한 다음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압산소 치료기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피부도 되게 고와지거든요. 하고 나면은. 이건 이제 저희 환자들 케이스인데요. 겨절 근막하 내시경하고 살이 되게 얇으니까 이거 보세요. 되게 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방 이식을 쭉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수술 전 수술 후 결과이고요. 위쪽은 겨절 근막하 수술이고요. 아래쪽은 이중평면입니다. 이게 너무 마른 사람들은 근막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 밑으로 넣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겨절 근막하 수술이고요. 이분은 이렇게 말라서 갈비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근육 밑으로 해야 돼요. 이건 이중평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막하, 이중평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이거 겨절 이중평면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말랐잖아요. 그럼 이제 근막하 수술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살이 얇으니까 이런 경우는 근육 밑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해주고, 보시면 이분은 부유방이 있어요. 겨드랑이를 수술할 때 이제 부유방을 없애는데, 부유방은요, 그 부유방을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은 부유방 수술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유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본인이 거울을 볼 때만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유방이 있죠. 이거는 그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보통 수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수영복 입을 때 이렇게 수영복을 입으면 여기가 볼록 나와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서 이걸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민소매 입었을 때, 수영복 입었을 때 여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라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수술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본인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온 게 너무 신경 쓰여 거슬려.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수술하실 때 겨드랑이를 수술할 때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가 보이는 데라서 같이 이렇게 없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생겼던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쭉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볼록하게 나갔던 거가 쭉 펴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부유방 수술이 되는 거예요. 가슴 확대 수술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겨드랑이로 아까 보여드린 논문처럼 이렇게 근육 위쪽에 있는 걸 근육 밑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근육 밑에 있는 걸 근육 위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수술도 겨드랑이로 가능해졌습니다. 내시경 수술이죠. 예, 가슴 확대 수술의 이제 최신 지견이라고 해서요. 최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6세대 신형 스무드 보형물, 이제 모티바 같은 종류의 보형물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근막하 공건을 쓰는 것. 그다음에 무균 수술을 하는 것. 무균 수술의 대표적인 그런 우리가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펀넬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제빵 할 때 크림 짜는 주머니 있죠? 이제 거기에 보형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형물이 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에 닿는 접촉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상주하는 세균도 다 무균적으로 보형물을 아주 무결점 무균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되게 좋은, 또 조직 손상도 적게 할 수 있거든요. 펀넬을 쓰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통증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술하는 분들은 수술 후 생각보다 통증이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돼요. 또 근막하로 해서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조직 손상 적죠, 출혈 적죠. 그러니까 피통을 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샤워를 빨리 하게 되고 빨리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 기간이 최소화돼요. 보통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확대 수술하신 분은요, 내일 샤워를 못 하세요. 그리고 모레가 되면 샤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샤워를 할 수 있게 되면 출근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회복 기간은 정말 10년 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짧아졌어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이
요즘은 지나가다가 들려서 상담하고 확대 수술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예, 확대 수술의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2시간 정도 있다가 퇴원하시게 되고요. 샤워를 하루 못하고 샤워하면 출근하셔도 돼요. 그리고 2주 동안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고요. 겨드랑이 절개 확대 수술하신 분은 에이스 밴드라고 해서 겨드랑이 쪽에 조여주는 밴드가 있어요. 그걸 2주 하고 그 다음에 풉니다. 그다음 4주가 지나면 상체 근육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 수술 후 운동을 언제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수술 후 운동의 원칙은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 후 4주가 됐을 때 운동을,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실 때 5kg 정도 됐을 때, 5kg 정도 되는 웨이트를 들었을 때 통증이 없으시면 7kg를 올립니다. 괜찮잖아요? 그럼 10kg를 올리세요. 10kg 올렸을 때 통증이 발생하죠. 그럼 다시 7kg 내리세요. 그렇게 돼서 또 일주일 운동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웨이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더 계속 올려요. 그렇게 해서 4주 정도로 적응해서 최대 운동량을 하시면 보통 가슴 확대 수술 후 8주 정도가 지나면 골프 풀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년째가 되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무료로 초음파 검진을 해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통 사용하는 보형물은 6세대 신형 스무드가 되고요. 거의 모든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던 보형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이 금지돼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으시고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텍스처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지금 현재 허용이 되어 있는 거는 구형 스무드, 3세대의 구형 스무드, 대표적인 브랜드는 멘토사가 있고요. 6세대 신형 스무드, 모티바 회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6세대 그 보형물과 3세대 보형물 간의 또 차이도 있어요. 예, 3세대 보형물하고 6세대 보형물의 차이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3세대 보형물은 요새 만들었어도 3세대 테크놀로지예요. 이 3세대 보형물의 부작용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10%에 달합니다. 6세대 보형물을 쓰는 이유는요, 6세대 보형물은 부작용 발생률이 0.7, 약 1%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 거고, 또 3세대 보형물은 보형물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6세대 보형물은 현재는 수명이 초음파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쓰는 정도로 훨씬 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 6세대 보형물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쓴 6세대 보형물을 사용하고 겨드랑이 절개로 근막하 수술하는 그 논문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6세대 보형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네이처지에서도 이 6세대 보형물의 그 표면 처리 방식이 가장 이물질 반응이나 섬유 반응을 적게 일으켜서 부작용 발생이 낮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약 400케이스 이상 6세대 신형을 써서 가슴 확대 수술을 시행했는데 현재 구축 발생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좋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은요, 겨드랑이 절개로 해서 근막하를 수술하고 6세대 신형 스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거의 베스트 궁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그런 궁합의 절개선과 층과 모형물의 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증은 환자분이 생각했던 것에 반의 반도 안 되게 적습니다. 회복 기간은 당일 퇴원하고 다음날 샤워하고 3일째 샤워하고 이제 이틀째 샤워하고 3일째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수술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피통은 없고 부작용 발생률은 1%보다 적습니다. 보형물의 수명이 길어져서 안심하실 수 있고요. 예전에 텍스처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 4, 5세대에서 발생했던 장액종과 림프종 발생 가능성도 전무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치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의학적인 얘기다. 의학적인 얘기 너무 지루하게 들으셨죠? 이제 그림 얘기 또 해드릴게요. 시간이 오늘은 잘 맞춰서 해서 그림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 로트렉의 화장이라는 그림입니다. 화장하는 화장이에요. 귀족 가문 출신의 화가인데 부모님들이 그 근친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사고도 당해가지고 이 로트렉이라는 화가는 소인증을 앓았고요. 그리고 또 37세라는 나이로 요절한 되게 비운의 화가인데 프랑스 몽마르트의 물랭루즈라고 클럽 있죠. 물랭루즈에서 이제 포스터 그리고 이렇게 무희들, 무용수들 그림을 많이 그렸고 유작은 되게 많이 남겼어요. 이 화장이라는 그림은 이제 그 물랭루즈의 무희가 화장을 하는 순간을 포착한 일종의 삶의 비평? 뭐 그런 그림인데요. 이 쇼펜하우어가 이제 얘기했죠. 사람들은 이제 가면을 쓰고 살고 배우의 역할을 하면서 산다고 말을 했는데 이 화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화장이라는 게 변신이기도 하고요. 그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자유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화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코코 샤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욘세 이런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보면은 화장을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본인의 그 태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치 그 남자들이 수트를 갑옷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배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시간이 좀 남아서 막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 로트렉이 이제 이 무용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무용수가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앞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월 대보름에는요, 상대방의 이름을 갖다가 불렀을 때 대답을 하면요, 더위 사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더위를 사간 사람은 여름에 더위를 먹고요, 그 더위를 판 사람은 건강하다는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정월 대보름이라서 좀 허접한 조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대보름 맞이해서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 적정 나이대가요. 지금 수술 적정, 수파리님 감사합니다. 수술 적정 나이대 40대 후반이신데요. 지금 저희 환자 중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 60대 중반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얼마나 젊게 사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고 앞으로 사시는 동안 본인이 이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투자 개념으로 해서 이런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나이대는 사실상 30대 기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원래 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는요. 와우님, 저는 가슴이 작아요. 엄마는 너무 커서. 네. 이게 이제 가슴 크기가 유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크고 딸은 작고, 이제 딸은 크고 엄마하고 또 이게 사실상 자매 간에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슴 줄이는 축소 수술에 대해서 그 비욘디 축소 수술 제 이름 치시면은 축소 수술에 관해서 있는 거 방송 또 보고 참고하세요. 최미주님 감사합니다. 원했던 것보다 크게 된 이미 수술하셨군요.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은데 가슴 모양 변형이 네. 이 보형물 이전에 한 그 수술의 재수술은요,
그 제수술의 원칙은 그거예요. 그 모양을 개선시키고 비대칭을 맞춰주고요. 촉감을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형태와 촉감의 개선이 됩니다. 밑선이 다른 그런 비대칭은 다 개선이 되니까요. 그리고 재수술은 그 옛날에 수술하신 분들은 그 보형물이 파손돼서 뭐 10년,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이 보형물의 파손이나 뭐 주변에 예전에 건강에 해를 준 보형물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수술을 할 때에도 모두 다 보형물 교체하면서 형태와 촉감을 다 개선시켜 드려요. 그래서 재수술은 다 수술 후에 다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나나님 감사합니다. 감각은 겨절 밑절과 상관없나요? 감각 이상은요, 수술 후에 그 피부 표면에 있는 감각은 다 조금씩 이상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되게 수개월 내에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마치 거미줄 같은 감각신경들이 풀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겪으면서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수술 절개선하고 관계가 있다기보다는요, 보형물 크기를 아주 크게 했을 때 감각 손상의 가능성은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경현님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과 무거움이 있어서 수술하지 말라. 예, 보통 어깨 통증과 무거움이 있으신 분은 가슴 크기를 너무 크게 하는 거는 저희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맞는 크기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깨 통증과 무거움이 나중에 문제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요, 환자분들이 나는 크기를,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직업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경쟁적인 이유라도 있고, 이제 그런 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가슴 크기를 몸에 맞지 않는 크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환자 중에 실제로 F컵, 뭐 이런 H컵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어깨 통증, 목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몸의 비율에 맞지 않는 크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런 하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충분히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롱님. 예, 비용은요, 각 병원마다 모두 비용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면은 뭐 앱이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모두 카톡으로 다 말씀하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2020의 딸기님 감사합니다. 가슴 모아주는 건 시술이 있나요? 따로 없나요? 예, 가슴 모아주는 시술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에 벌어진 가슴은 모아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슴 확대 수술은 가슴을 크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가슴의 형태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벌어져 있으면 모아주고, 처져 있으면 올려주고, 꺼져 있으면 나오게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 비대칭 있으면 맞춰주고, 이런 걸 해야지 가슴 형태가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의 목적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올려주신 그 비욘지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이런 팬데믹이 끝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여러 번 뵙고 말씀 나누고 같이 모두들 웃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심영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